여러분 안녕하세요. 유료오염 손해배상보장법 강의 제8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미국의 유료오염 법제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는 미국의 유료오염법의 의의와 특징을 이해하는 것이고요. 또 미국 연방법과 주법의 관계를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은 복잡한 법체계 속에서 유료오염 관련 법률들의 상호관계를 이해할 필요가 있겠죠. 다음은 유료오염 손해배상 책임 체계를 분석해서 책임의 주체, 성질, 범위 및 제한에 관한 미국 법의 특수성을 학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먼저 미국 유료오염 법의 의의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미국은 1990년 8월 18일 1990년 유료오염법을 제정하였습니다. 이 법은 1989년 3월 프린스 윌리엄 사운드에서 좌초된 뒤 막대한 유료오염 손해를 초래한 엑슨 발데즈호 사건 등 당시 발생한 일련의 대형 유료오염 사고의 영향을 받아 제정되었습니다. 법 제정의 주요 목적으로는 효율적인 유료오염 사고 예방, 또 유출된 유료의 신속한 제거, 유료오염 사고에 대한 형사 및 민사 책임의 강화, 또 이 미국의 유료오염법은 1992년 책임협약, 1992년 국제기금협약, 2003년 추가기금협약, 2008년 선박연료유협약에 모두 가입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제정되어 운영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미국이 국제협약에 가입하지 않고 독자적인 법을 제정한 것에 대해 국제적으로 많은 비판이 있지만 환경 친화적인 입법으로서는 진일보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유료오염 손해의 배상 및 보상과 관련된 국내법 체계에 있어서는 국제협약 체제의 국가와 국제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국가로 크게 구분할 수 있는데요. 국제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국가의 경우에도 미국과 같이 국제협약 체제보다 더 강한 책임과 보상, 배상이 이루어지는 이러한 제도가 있는 반면 그 국가의 경제력에 의해서 원료의 수입량이 적다든지 또는 이러한 그 손해배상 체계를 갖추기에 경제력이 미흡하기 때문에 국제협약에 가입하지 못하는 국가가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국제협약에 미가입 국가들이 모두 국제협약 체제보다가 이 제도가 미흡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제도를 갖출 수 없어서 국제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국가와 국제협약에 가입한 국가, 국제협약 체제보다 더 강한 국내법 체계를 갖추고 있는 국가, 이렇게 구분하는 것이 정확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미국의 연방법률 체계는 다음과 같이 볼 수 있겠습니다. 1990년 유료오염법 제정 이전에 미국에는 선박에 의한 유료오염에 관한 여러 연방법률이 존재했습니다. 이들 법률은 각각 적용 범위와 책임 체계가 달라서 법적 혼란을 야기하기도 했습니다. 먼저 연방수질오염관리법은 모든 형태의 선박으로부터 유출되는 모든 유류에 적용되는 포괄적인 법률이지만 방제비용 외에 손해배상에 관한 규정은 없습니다. 또 알래스카 횡단 파이프라인 수권법이 있는데요. 이 법은 알래스카 파이프라인을 통해 운반된 유류를 운송하는 선박에만 적용이 되고 방제비용과 오염손해에 대한 책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심수항구법은 수심이 깊은 항구나 주변에서 발생한 유류 오염에만 적용이 되는데요. 방제비용과 오염손해에 대한 책임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또 외부 대륙붕법은 미국 영토의 3mm 바깥 대륙붕에서의 해저 자원 개발과 관련된 선박과 시설의 유류오염에 적용이 되어 왔습니다. 오늘날은 영해를 CBLE로 가지고 있고 CBLE 바깥에서 영해 기선으로부터 200해리 이내의 수역을 배타적 경제 수역으로 잡고 있는데요. 외부 대륙붕법은 미국의 영해가 3mm일 당시에 그 영해 외 대륙붕에 적용되는 법으로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법률 간의 충돌과 혼란을 해결하기 위해 통일법으로서 1990년 유료오염법이 제정되었으나 기존 연방법을 완전히 대체하지 않고 일부 규정만 개정하는 형식을 취하여 그 입법의 복잡성은 여전히 남아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미국의 주법과 연방법의 관계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미국의 각 주는 독자적으로 선박에 의한 유류 오염에 관한 법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1990년 유류오염법은 이러한 주법에 우선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각 주는 독자적으로 연방법과 다른 법률을 제정할 수 있습니다. 이 알래스카, 캘리포니아 등 15개 주는 선주의 책임 제한을 인정하지 않고 무한 책임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또 미국의 50개 주는 각각 독자적인 유류오염 관련 법률을 가질 수 있는데요. 이 50개 주 중에서 15개 주가 무한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또 1990년 유류오염법은 연방법으로서 주법과 병존하며 상호 보완적 관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미국은 선박에 의한 유류오염에 대하여 연방법에 따른 책임과 주법에 따른 책임이 다르며 주에 따라 책임이 다릅니다. 이러한 불합리는 연방정부로부터 독자적인 권리를 지키고자 하는 주정부의 투쟁 역사에 그 뿌리를 두고 있는 미국 연방제도의 특성에서 비롯된 것인데요. 이 유류오염과 관련해서는 사실상 주법이 우선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15개 주만 무한 책임을 인정한다고 하지만 미국의 50개 주 중에서 15개 주면은 해안을 둘러싸고 있는 주는 다 포함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1990년 유류오염법의 적용 범위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유류오염법의 적용 범위는 적용 대상인 유류와 선박, 장소로 이렇게 나눠 볼 수 있겠는데요. 먼저 유류의 경우에는 모든 종류의 유류에 적용이 됩니다. 지속성 유류와 비지속성 유류를 모두 포함하고 유조선의 화물 및 일반 화물선의 연료유가 모두 적용이 됩니다. 또 선박에 대하여는 국유선과 주정부 소유 선박을 제외한 모든 종류의 선박이 적용이 됩니다. 유조선, 일반 화물선 등 모든 상선은 당연히 포함이 됩니다. 또 장소적으로는 미국의 항해 수역, 내륙 항해 수역 및 연한 3마일 이내, 또 미국 연한 200마일 이내의 배타적 경제 수역, 푸에르토리코, 괌, 미국령 사모아, 미국 버진 아일랜드, 마리아나스 수역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이 1990년 유류오염법은 국제협약보다 적용 범위가 넓습니다. 특히 유조선뿐만 아니라 일반 화물선의 연료유에도 적용되는 점이 1969년 책임협약이나 1971년 국제기금협약, 또 이들 협약의 개정판과 다르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류오염 손해에 대한 민사 책임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책임의 주체입니다. 1990년 유류오염법은 선박으로부터 유류오염 사고가 발생한 경우 유류오염 손해에 대한 책임을 지는 당사자를 선주, 운항자 및 선체 용선자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선주는 선박의 등록된 소유자를 의미합니다. 편의 지적된 경우 실제 선주가 책임을 질 것인지는 법인격 부인 이론의 적용 여부와 관련되어 해석에 달려 있습니다. 다음은 운항자입니다. 선박관리회사가 포함되는데요. 선박의 수급만을 관리하는 선박관리회사는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선체용선자인데요. 선박의 임차인을 말하는데 항해용선자나 전기용선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선주, 운항자, 선체용선자는 오염손해에 대하여 연대 책임을 지게 되는데요. 아몬쿠 카디조 사건에서 미국 법원은 모 회사인 석유회사가 사실상 선박의 운영을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운항자로서 오염손해에 대해 책임이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미국의 오일 폴루션 액트에서는 책임의 주체로서 선박을 운항한 운항 주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상법이 선주 책임제한 제도에서 책임제한의 주체에 용선자로 규정하고 있는 것을 항해용선자와 전기용선자까지 포함한다고 해석하고 있는 대부분 판례의 태도는 잘못된 해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유류오염 손해 배상에 있어서도 선박을 운항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오염 손해에 대하여 운항자로서 책임을 지는 것이고요. 이러한 운항자의 종류를 쭉 열거하는데 등록된 선주와 운항자, 선체용선자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거든요. 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선주 책임제한에 있어서도 선박 운항과 관련된 과실로 발생되는 손해에 배상 책임을 지는 것이기 때문에 용선자의 경우에는 선체 용선자만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책임의 성질 및 면책 사유와 관련해서는
1990년 유료오염법상 손해배상 책임은 엄격 책임 원칙에 따릅니다. 즉 무과실 책임 원칙입니다. 즉 책임의 주체는 유료오염 사고에 대한 과실 유무를 묻지 아니하고 연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다만 면책 사유로서 자연현상으로 인한 사고와 전쟁으로 인한 사고, 또 제3자의 행위로 인한 사고, 이들의 결합으로 인한 사고에 대하여 면책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이 자연현상, 즉 액트 오브 가드는 천재지변으로 볼 수 있습니다. 면책을 위한 추가 요건으로는 사고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법률에 따른 보고 의무, 방제 작업을 위한 권한 있는 공무원의 협조 요청 수락, 국가 비상계획의 이행 등도 면책이 됩니다. 또 제3자 행위와 관련해서는 유류 관리에 관한 상당한 주의 의무를 이행했고 예견되는 제3자 행위에 대한 대비, 또 책임의 주체의 피용인과 대리인의 과실은 제3자의 행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청구인의 중과실이나 의도적 위법 행위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책임의 주체는 당해 청구인에 대해 책임을 면하게 됩니다. 다음은 방제 비용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책임의 주체는 미국 연방정부나 주정부가 유료오염 사고로 인하여 지출한 방제 비용 또는 대통령이 작성한 국가 비상계획에 따라 제3자가 행한 방제 조치로 인하여 제3자에게 발생된 방제 비용을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방제 비용이라는 것은 유류의 유출을 방지하거나 유출된 유류를 제거하거나 기타 공공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위에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이 국제협약과의 차이점은 1969년 책임협약이나 1971년 국제기금협약은 유류 유출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비용을 배상 및 보상 범위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 법은 심각하고 즉각적인 유출의 위험이 있었느냐의 여부를 묻지 아니하고 합리적으로 지출한 유출 방지 비용을 보상한다는 점에서 더 진보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1990년 유료오염법은 유류 유출 방지 행위를 적극 권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유류 유출 사고의 사전 방지에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책임의 내용 중에서 오염 손해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책임의 주체는 다음과 같은 오염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첫째, 자연자원에 대한 피해인데요. 육상 또는 바다의 모든 동물과 식물을 포함하고 대기와 물을 포함하는 매우 광범위한 의미의 자연자원에 대한 피해입니다. 자연자원 자체의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인정하는 점에서 국제협약보다 진일보하고 있습니다. 또 재산에 대한 피해 및 경제적 손실인데요. 재산에 대한 물적 손해 및 그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배상합니다. 다음은 생계를 위해 자연자원을 사용하던 자의 자연자원 사용 수익의 상실에 대한 배상을 허용함으로써 미국 법상 경제적 손해배상 원칙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또 재산이나 자연자원의 피해로 인한 상실 이익 및 수익 능력의 손상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자연자원의 피해로 인한 연방 또는 주정부의 세금, 사용 허가료, 임대료 등의 상실에 대한 배상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 방제조치 기간이나 그 이후 연방 또는 주정부가 대체 또는 추가적인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도 배상하게 됩니다. 다음은 책임 제한에 대하여 알아보겠는데요. 책임의 주체는 그 책임을 다음과 같이 제한할 수 있습니다. 유조선 톤당 책임 한도는 1200달러인데요. 유조선이나 유조바지의 경우 총 톤수 1톤당 미화 1200달러가 책임 한도입니다. 또 총톤수 3000톤 이하의 유조선의 경우에는 최소한 미화 200만 달러는 책임을 제한합니다. 또 총톤수 3000톤을 초과한 유조선의 경우에는 최소한 미화 1000만 달러의 책임을 제한합니다. 유조선 외의 기타 선박의 경우에는 총톤수 1톤당 미화 600달러를 책임 한도로 하고 있습니다. 유조선 외의 기타 선박의 경우 최소한 미화 50만 달러까지는 책임을 제한합니다. 다만 유료오염 사고가 책임 주체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경우, 연방 안전, 설계, 운영 규정의 위반으로 인하여 초래된 경우, 책임의 주체의 대리인이나 피용인 또는 계약관계에 있는 자의 고의, 중대한 과실 또는 규정 위반으로 인한 경우에는 책임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1990년 유료오염법상 책임 제한 규정이 있으나
실제로는 무한 책임에 가까운 경우가 많습니다. 미국 법원은 책임 제한이 문제되는 경우 고의를 인정하는 데 상당히 신축적입니다. 또 과실이 중과실인지 판단 시 행위자의 과실 정도보다 결과를 중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 대부분의 유료 유출 사고의 경우 안전규정 위반을 입증하는 것은 그다지 어렵지 않습니다. 또 이자에 대해서는 책임을 제한할 수 없으며 손해배상 청구 시로부터 30일 이후부터 기산됩니다. 각 주는 연방법보다 엄격한 책임을 규정할 수 있으며 15개 주는 무한 책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대형 유료오염 사고의 경우 책임의 주체 등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인정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책임의 주체가 무한 책임을 지게 될 경우가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은 손해배상 청구 절차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990년 유료오염법은 신속한 손해배상을 위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미국 대통령은 유류유출 사고를 보고받는 즉시 가능하다면 그 사고에 대해 책임이 있는 자를 지목하고 책임의 주체와 그 보증인 등에게 이를 통지해야 합니다. 다음은 사고에 대해 책임이 있다고 지목된 책임의 주체와 보증인 등은 5일 이내에 책임을 시인하거나 부정해야 합니다. 책임을 시인하는 경우 15일 이내에 손해배상 청구 절차를 공고해야 합니다. 책임을 부정하거나 책임자를 지목할 수 없는 경우 대통령은 신탁기금에 대한 청구 절차를 공고합니다. 손해배상 청구인이 사고로부터 90일 이내에 손해배상을 받지 못하면 책임의 주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거나 신탁기금에 대하여 직접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신탁기금이 청구인에게 지급을 한 경우에는 신탁기금은 청구인을 대위하여 가능한 다른 법 하에서 책임이 있는 자에게 구상할 의무가 있습니다. 신탁기금에 대한 직접 청구를 인정한 규정은 손해배상 청구 일자로부터 30일 이후부터 이자가 가산되도록 한 규정과 더불어 유료오염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촉진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1990년 유료오염법은 미국 수역으로 들어오거나 또는 미국 수역 내에서 운항하는 선박 중 총 톤수가 300톤 이상의 선박에 대한 책임의 주체는 이 법상의 책임 제한액을 충족시킬 수 있는 재정 능력이 있음을 증명하는 증명서를 발행받아 유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미국 세관이나 해양경비대는 증명서를 미소지했을 경우에 미국 수역의 입항을 거절할 수가 있고 미국 항구로부터 출항을 불허하거나 선박이나 선적 유료의 압수 및 몰수가 가능합니다. 이러한 증명서는 보험증서, 선주상호보험조합의 보증장, 신용장 등이 되겠습니다. 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자는 재정능력증명서를 발급한 보증인 등에 대하여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증인 등의 책임은 재정능력증명서의 한도액으로 제한됩니다. 다수의 선박을 소유한 선주는 가장 큰 선박의 책임 제한액을 충족시키는 재정능력증명서를 발행받아 유지해야 합니다. 1992년 책임협약도 재정능력증명서 및 보증인에 대한 직접 청구를 규정하고 있어 이 부분은 미국 법만의 독특한 특징은 아니라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료오염 책임 신탁기금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신탁기금은 1990년 유료오염법과는 별도로 1986년 내국세법 제9509조에 의해 설치되었습니다. 기금의 재원은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유류에 대해 배럴당 5센트씩의 세금을 걷습니다. 종전의 연방법상의 특별기금으로부터 인수한 자금, 1990년 유류오염법에 따라 징수되는 벌금, 자연자원의 피해에 대한 배상금, 또 필요시 기체를 하게 됩니다. 기금의 사용 한도는 오염사고당 미화 10억 달러까지 사용이 가능하고 자연자원의 피해배상은 사고당 미화 5억 달러로 제한이 됩니다. 이러한 기금을 사용하는 목적은 연방 및 주정부의 방제비용, 자연자원 피해 평가비용, 미지급된 제3자의 방제비용, 손해배상금 등입니다. 국제기금 협약에 따른 국제기금의 보상 책임과는 달리 신탁기금은 전쟁으로 인한 유료오염 손해에 대하여도 면책되지 않으며 미확인 오염원으로 인한 유료오염 손해에 대하여도 보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미국이 독자적인 1990년 유료오염법을 제정한 것은 국제해운업계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첫째, 국제협약체제가 약화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세계 최대의 석유 수입국인 미국이 국제협약에 가입하지 않음으로써 국제적 통일성이 저해되었습니다. 미국은 1984년 개정의정서 채택에 주도적 역할을 하고도 비준하지 않아 국제사회에서 신뢰성이 손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선주의 부담 증가입니다. 미국 항로에 취항하는 선박의 선주들은 국제협약보다 훨씬 높은 책임 한도액과 실질적 무한 책임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 보험료 상승 및 운임 인상 요인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환경보호 강화입니다. 엄격한 책임체계와 광범위한 손해배상 범위는 선박 운항자들의 안전 및 환경보호 의식을 높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자연자원 자체의 피해에 대한 배상을 인정한 것은 환경보호 측면에서 진일보한 것입니다. 다음은 국제항해 선박들은 미국 지역과 그 외 지역에서 서로 다른 법적 기준을 적용받게 되어 법적 불확실성과 운영상의 어려움이 발생하는데, 이는 국제해운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즉, 이중 기준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독자적인 법제는 환경보호 측면에서는 긍정적이나 국제적 통일성 저해라는 부정적인 측면도 있다고 보겠습니다. 미국의 유료오염법과 국제협약을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적용되는 유료의 범위에 있어서 미국 법은 모든 종류의 유류, 화물유와 연료유 모두를 포함하고 있는 반면, 국제협약에서 1992년 책임협약은 지속성 유류만 적용을 하고 있고 2001년 선박연료유 협약은 연료유에만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 대상 선박은 미국 법은 국유선과 주정부 소유 선박을 제외한 모든 선박이 적용 대상이고요. 국제협약은 1992년 책임협약은 유조선, 2001년 선박연료유 협약은 모든 선박에 적용이 됩니다. 또 장소적으로 미국 법은 미국 항해 수역과 200마일의 배타적 경제 수역, 또 미국령의 수역에 적용이 되고요. 국제협약은 최약국의 영해 및 배타적 경제 수역입니다. 전반적으로 1990년 유료오염법은 국제협약보다 적용 범위가 넓습니다. 특히 모든 종류의 유류와 선박에 적용된다는 점에서 매우 포괄적인 적용 대상을 가지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또 책임 체계에 있어서도 미국 법은 선주 운항자 선체 용선자가 연대 책임을 지게 한 반면, 국제협약은 등록 선주만 책임을 지게 하고 있습니다. 또 책임의 성질은 미국 법은 엄격 책임을 지고 있고 면책 사유를 제한하는 반면, 국제협약은 미국 법보다 넓은 면책 사유를 두고 있습니다. 또 미국 법은 고의 중과실 규정 위반 시에는 무제한 책임을 지는 반면, 국제협약은 고의 무모한 행위 시에만 무한 책임을 지게 됩니다. 또 책임 한도액이 미국 법은 톤당 $1200 유조선에 적용이 되고요. 일반 선박에는 $600인 반면, 국제협약은 선박 크기에 따라 단계적 증가가 되는 이러한 방식입니다. 또 최대 한도가 제한되어 있고요. 이 보상체계는 미국 법은 신탁기금이 2차적 보상을 하고 사고당 $10억 한도로 하고 있습니다. 국제협약은 국제기금이 2차적 보상을 하는데 약 $10억 한도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추가 기금을 포함했을 경우입니다. 미국 법은 국제협약에 비해 책임의 주체가 넓고 책임 제한이 어려우며 실질적으로 무한 책임에 가까운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또 손해배상의 범위는 이 방제 비용의 경우에 미국 법은 유류 유출 방지 비용을 포함하는 반면, 국제협약은 심각하고 즉각적인 위험 시에만 방지 비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 자연자원의 피해와 관련해서 미국 법은 자연자원 자체의 피해를 인정하고 원상회복 비용과 가치 감소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국제협약은 환경손상의 합리적 회복 조치 비용만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 재산 피해와 관련해서 미국 법은 재산에 대한 피해 및 그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포함하고 있고요. 국제협약은 재산에 대한 피해 및 그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난 점에서 동일합니다. 또 미국 법은 자연자원 사용 수익 상실, 상실이익, 수익 능력 손상을 인정하는 반면, 국제협약은 환경오염으로 인한 수입 손실에만 제한적으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 미국 법은 세금, 사용료, 임대료 상실 및 공공서비스 제공 비용과 같은 정부의 손실을 모두 손실로 보고 있고요. 국제협약은 이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습니다.
이 미국 법은 국제협약에 비해 손해배상의 범위가 넓고 환경보호에 더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자연자원 자체의 피해와 순수 경제적 손실을 폭넓게 인정하는 점이 특징이라고 하겠습니다. 미국 유료오염법의 실무적 영향에 대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선박 운항자에 대하여 1990년 유료오염법은 미국 항로에 취항하는 선박 운항자들에게 상당한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300톤 이상 선박은 재정 능력 증명서를 항상 유지해야 하고 증명서 미소지 시 입항 거부, 출항 불허, 선박 압수 등 심각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실질적 무한책임 위험으로 인해 미국 항로 취항 선박의 P&I 보험료가 상승하였습니다. 특히 유조선의 경우 보험료 부담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또 규정 위반 시 책임제한 상실 위험으로 인해 선박 안전관리와 선원 교육에 더 많은 투자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ISM 코드 준수가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또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보고와 방제 작업 협조가 필수적입니다. 이를 위한 비상 대응 계획과 훈련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부담으로 인해 일부 선사들은 미국 항로 취항을 기피하는 현상도 나타났으며 특히 소형 선사들의 경우 재정적 부담이 더욱 커졌습니다. 다음은 보험업계에 대한 영향입니다. 1990년 유료오염법은 해상보험 시장에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선주상호보험조합은 미국 법상 요구되는 재정능력 증명서 발급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요. 일부 클럽은 특정 선박에 대한 보증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또 보증에 대한 직접 청구권 인정으로 인해 보험사의 위험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로 인한 보험료 상승 및 보장 조건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또 미국 항로 취항 선박을 위한 특별 보험 상품을 개발했습니다. 기존 P&I 보험 외에 추가적인 보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 선박의 안전관리 상태, 선원의 자질, 회사의 안전관리 체계 등에 대한 더욱 엄격한 심사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보험업계는 미국 법의 엄격한 책임 체계에 적응하기 위해 보험 상품과 위험 평가 방식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미국 유료오염법이 적용된 주요 판례를 보면요. 먼저 아모코 카디조 사고를 들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1990년 유료오염법 제정 이전의 사건이지만 미국 법원의 운항자 개념에 대한 해석을 보여주는 중요한 판례입니다. 1978년 3월 16일 아모코 카디조가 프랑스 브리타니 해안에서 좌초하여 22만 톤의 원유가 유출되었습니다. 당시 역사상 최대 규모 유료오염 사고였는데 선박의 등록 선주는 인디애나 스탠다드 석유 회사의 자회사였으나 실질적인 운항 통제는 모 회사인 석유 회사가 행사한지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미국 법원은 모 회사인 인디애나 스탠다드 석유 회사가 사실상 선박의 운영을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운항자로서 오염 손해에 대해 책임이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 판결은 선박에 대한 실질적 지배력을 기준으로 운항자 여부를 판단한 중요한 선례가 되었으며 1990년 유료오염법상 운항자 개념의 해석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엑슨 발데조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1990년 유료오염법 제정의 직접적인 계기가 된 중요한 사건인데요. 1989년 3월 24일 알래스카의 프린스 윌리엄 사운드에서 엑슨 발데조가 블라일리프에 좌초하여 약 4만 톤의 원유가 유출되었습니다. 약 2,000km의 해안선이 오염되고 수십만 마리의 조류와 해양 포유류가 죽었습니다. 또 지역 어업과 관광업에 심각한 타격을 주었습니다. 엑슨사는 민사 및 형사상 책임을 지고 총 50억 달러의 비용을 지출하게 됩니다. 이 중 방제 비용 21억 달러, 정부에 대한 벌금 및 합의금 10억 달러, 민사 손해배상금 약 19억 달러가 있습니다. 원래 50억 달러의 징벌력 손해배상이 선고되었으나 2008년 미국 대법원에서는 5억 달러로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유료오염 사고의 심각성을 전 세계에 각인시켰으며 미국이 국제협약보다 더 엄격한 독자적인 법률을 제정하게 된 결정적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 딥워터 호라이즌 사건인데요. 이 사건은 1990년 유료오염법이 대형 해양오염 사고에 적용된 중요한 사례입니다. 2010년 4월 20일 멕시코반에서 BP사가 임차한 딥워터 호라이즌 치추선에서 폭발 및 화재가 발생하여
11명이 사망하고 약 490만 배럴의 원유가 유출되었습니다. 책임의 주체는 BP, 트랜스오션, 할리버튼 등 여러 회사가 관련되었습니다. 1990년 유료오염법에 따라 BP가 책임 당사자로 지명되었습니다. BP는 1990년 유료오염법상 책임 제한을 주장할 수 없었으며 미국 정부 및 피해자들과 총 650억 달러 이상의 합의금을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BP는 멕시코만 환경보호군을 위해 약 80억 달러를 지출하기로 합의합니다. 이는 1990년 유료오염법상 자연자원 피해에 대한 배상 규정이 적용된 사례입니다. 이 사건은 1990년 유료오염법의 엄격한 책임체계와 광범위한 손해배상 범위가 실제 대형사고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보여준 중요한 사례입니다. 미국의 유료오염법의 최근 동향을 보면 1990년 유료오염법의 제정 이후에도 지속적인 발전을 하고 있는데요. 인플레이션을 반영하여 책임 한도액이 주기적으로 상향 조정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유조선의 경우 톤당 2,200달러 수준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또 딥워터 호라이즌호 사고 이후 해양 시추 안전 규정이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선박 안전 관련 규정도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습니다. 또 다양한 소송을 통해 1990년 유료오염법의 해석과 적용 범위가 구체화되고 있고 특히 손해배상 범위와 책임 제한 요건에 관한 판례가 축적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국제협약에는 가입하지 않으면서도 국제회사기구와의 협력을 통해 국제기준 형성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여전히 국제협약체제에 가입하지 않고 독자적인 법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나 국제기준과의 조화를 위한 노력도 병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강의를 요약해보면 1989년 엑슨 발데이조 사고를 계기로 1990년 제정된 독자적 유료오염 법제로 국제협약보다 엄격한 책임체제를 갖춘 것이 미국입니다. 미국은 연방법과 주법이 병존하며 1990년 유료오염법은 기존 연방법을 일부 개정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주법은 연방법보다 더 엄격한 책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책임의 주체는 선주 운항자, 선체 용선자가 연대하여 책임을 지는데요. 실질적 지배력을 기준으로 운항자 여부를 판단합니다. 또 책임의 성질은 엄격 책임 원칙을 적용하며 위헌적 사유는 제한적입니다. 고의, 중과실, 규정 위반 시 책임 제한이 불가능합니다. 또 방제비용, 자연자원 피해, 재산 피해, 경제적 손실, 정부 손실 등 광범위한 손해를 배상하게 됩니다. 특히 자연자원 자체의 피해를 인정하는 점이 특징입니다. 다음은 재정보증 및 기금입니다. 300톤 이상 선박은 재정능력증명서를 유지합니다. 유료오염 책임 신탁기금이 2차적 보상을 담당하게 됩니다. 미국의 유료오염 법제는 환경보호와 피해자 보호에 중점을 둔 진보적 체계이지만 국제적 통일성을 저해하고 선주에게 과다한 부담을 준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유료오염 방지와 손해배상 측면에서 국제해운법 발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